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한 게 있고요. 또 8월 15일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반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네.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5년 국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틀의 123개 세부 계획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커다란 틀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긴 개헌. 이게 이제 1호 이제 안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검찰청 폐지 등 권력기관의 개혁안도 상위 과제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새 정부의 5년 청사진 이 발표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흔히 인수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 그동안에 언론에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그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청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사진이라면 사진이 좀 선명해야 되는데 네. 이건 굉장히 흐릿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한다는 거, 이런 거는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검찰청 폐지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다 있던 내용이에요. 그럼 그거를 똑같이 반복하려면 뭐하러 2달 동안 국정기획위원회를 했느냐. 그런 국정기획위원회를 해서 뭔가 청사진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개헌의 뭐 로드맵이나 아니면 개헌의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이라도 개략적으로나마 그 좀 더 진전되는 얘기를 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다른 사안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천적 계획안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을 그냥 뭐 복사해서 붙인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 이게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네.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기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게 그대로 좀 들어간, 뭐 새로운 내용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내용은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네. 이게 5년 뒤에 이 중에 몇 % 정도 목표 달성을 할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이 뭐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처음에 인수위원회 끝나고 뭐 국정계획, 청사진 내놓은 것 중에 임기 말에 보면은 제 기억에 절반 이상 달성한 정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좋습니다. 이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5년 동안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한 거니까 그 자체로 평가하고요. 특히 이제 개헌을 앞세운 게 저는 좀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헌이 잘 안 된 게 대통령 선거 직후에는 새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하면은 내가 뭐 좀 힘이 약해지니까 해서 이제 뒤로 미루고, 또 임기 말에는 다음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야당 대선 주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네.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튼 개헌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는 것 자체는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쭉 발표한 내용보다도 저는 개혁이라는 게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야가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그 개혁의 성과가 뒤집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방향 설정을 올바로 했다면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야당하고 가급적이면 합의를 해서, 지난번에 그 상법 개정안은 그렇게 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나중에 집권을 해도 지난번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걸 뒤집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이런 개혁 과제들도 가급적이면 야당하고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 상황은 실제 이제 민주당 분위기는 특히 이제 검찰 사법 개혁은 추석 전에 그 어느 정도
좀 완료 분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공언을 했으니까 예, 속도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 공감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말고도 다른 과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법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네. 국민 공감을 얻어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헌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긴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이제 국민투표에 같이 붙이는 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 적어도 자 집권당에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걸 이제 제시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하는 건 가능한데 네. 지금 집권당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진행될 광복절 국민 임명식에 보수 성향의 야당 의원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격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앞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항의해서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투표 다음 날에 이루어졌던 거는 약식으로 이제 국회 안에서 취임사 성격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때 바로 이제 광복절 전후해서 이런 취임식 격의 이제 행사를 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야당의 이제 불참하는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오전에 경축식에는 야당 지도부가 참여를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8.15 광복절 행사 전체가 반쪽이 나는 건 아니고요. 오전에 이제 정부 공식 행사 경축식에는 정상적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다 참여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네. 저녁에 국민 임명식에게는 그 이제 못 가겠다. 네. 뭐 이런 건데요. 그 이제 야당에서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때문에 이제 반발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게 좀 미묘해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식 취임식 없이 이번에 권리 대선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취임 선서만 하고 대통령이 됐다. 뭔가 좀 아쉬우니까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광화문에서 좀 의미 부여를 하는 네. 이런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아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인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또 국민 임명식을 왜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걱정하는 시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대통령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선서거든요. 네네. 선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행사도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대관식 이런 분위기로 하지 마시고 국민이 선출한 그 큰 머슴으로서 내가 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면 네. 그런 야당이라든가 이제 일반 국민이 걱정하는 시선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관식이란 표현을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하면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민 임명식 행사를 통해서 이제 여당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좀 국민 통합 이런 걸 이제 도모하려는 취지가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보수 성향의 기본적으로요. 네. 대통령 취임식을 왜 2번 하죠? 취임 선서한 게 취임식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정식 명칭은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취임사와 취임 선서가 취임 선서하면 그게 취임식이에요. 그런데 뭐가 또 해야죠.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불러줬고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2달 넘게 다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 임명식은 취임식 아닌가요? 저는 취임식을 2번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대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은 대관식을 별도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야당에서 대관식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비판적 논조가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또 돈 들여서 굳이 취임식이라는 걸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네.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사면에 대한 야당 측의 불만 이런 게 없더라도 저는 아마 야당 측은 원래부터 이 임명식이라는 제2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거를 깊이 아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부터도 취임식을 2번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의 뭐 이름을 뭐로 붙였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야당이 아마 그런 점에서 참석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야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측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무리한 기획이다 생각합니다. 기획 자체가 야당이 좀 보수 성향의 야당이 참석하기가 힘든 그런 기획이었다. 아니 취임식을 2번 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이제 농성을 벌였고 수사는 오늘 새벽에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정당 당사에 가서 당원 명부를 달라. 좀 굉장히 좀 무리해 보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판사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다 압수수색해라라고 사인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 내용이 공개가 안 돼서 그런데 네. 아마 어떤 시기라든가 경로 같은 거를 특정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 특검도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니까 영장 집행을 안 했거든요. 한밤중에 이제 그냥 철수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자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이게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국민의힘하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아직 합의하진 못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종교단체에서 무더기로 뭐 입당을 했다. 뭐 이 혐의가 좀 명백하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일정 부분 협조를 하면 임의 제출 형식의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특검에서 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당원 명부의 뭐 일부가 됐든 뭐 그걸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특검이 이 부분을 뭐 무리해서 압수수색을 계속 강행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특검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그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당도 그 지난 정권에서 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었죠.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당원 명부 내놔라 이런 수준은 아니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설명과 이 특검의 설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검은 자 뭐 통일교 신도들 중에서 뭐 한 2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입당한 뭐 그 경로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 특정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특검 말대로 한 20여 명 정도가 어느 정당에 가입했으면 그게 왜 그 압수를 해서 범죄 혐의를 확인할 정도가 되는 거죠. 전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500만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라고 그랬다는데 글쎄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마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발부가 안 됐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양쪽의 말이 너무 달라서 저희도 뭐 어느 걸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기본적으로 당원 명부, 특히 야당의 당원 명부라는 거는요. 그 당원 명부가 공개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야당 당원들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 특검도 검찰인데 그걸 내놔라 어떤 형식으로든 그 점에 대해서 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민주당이라면 그거 내놨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구체적으로 특검이 뭘 어떻게 수사하려는가 하는 부분을 국민의힘 측에 잘 설명을 해서 상호 합의하에 받지 않으면 아마 불가능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언론 보도와 전 씨가 소명한 내용이 서로 달라서 일치된 의견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가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또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내렸고 일부 그 윤리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이제 권고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위 결정 어떻게 보셨고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좀 제 예측이 틀렸어요. 저는 제명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상훈 위원장이 나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건 좀 상당히 중징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좀 당내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서 그냥 경고를 했다. 뭐 그거는 그렇게 진실에 가까운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이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과거의 그 친윤석열 또 지금 이제 이 전환길 씨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걸 제명까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원들이나 당원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명 처분하지 못하고 그냥 경고 하는 선에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시끄럽더라도 뭐 전환기 실 제명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좀 혁신을 하고 뭔가 좀 재건을 하고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일단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이제 김문수, 정동영 지금으로서는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우리 이제 전환길 씨한테 경고만 한 것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네. 앞으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좀 혁신이나 재건의 길을 걷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에게 좀 낮은 단계의 징계가 내려진 건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 그러니까 반탄 주자들 중에서 어쨌든 좀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건 그렇게 뭐 연결해서 그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이번 이 윤리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예. 무슨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뒤집어졌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여상훈 윤리위원장이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률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꼭 재판처럼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혐의자인 전환길 씨가 나와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걸 그 전후 상황하고 맞춰보니까 맞는 거예요. 본인이 선동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배신자라고 해서 분위기가 확 휩쓸려 가서 자기도 나서서 이제 그 같이 뭐 소동을 좀 부렸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자기는 따를 것이고 앞으로 그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소동도 벌이지 않겠다. 이른바 이제 재발 방지 뭐 그다음에 반성 뭐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요. 네. 자, 그 정도 되면 뭐 거의 형량이 감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법률적으로 판단했다. 흠잡을 데 없는 법률적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게 정당윤리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저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의가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런 극단 세력을 안고 갔을 때 이 당의 미래가 있느냐 그거 굉장히 그 전례가 있거든요. 네. 전례는 결국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지극히 법률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의 앞으로 혁신과 회생 이런 부분에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적 판단까지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 의석도 절대 다수 네.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게 야당이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너무 우리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정부 여당이 좀 너무 또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독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치 체제 전체가 지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길 씨 개인에 대한 뭐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좀 혁신하고 좀 재기하는 이런 계기를 좀 하루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좀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좀 분발하기를 촉구한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 사법개혁 특위에 이어서 언론개혁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방송 3법 처리 이후에 방통위와 방심위 조직 개편, 또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언론개혁 특위가 향후 정치권과 언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오늘 두 분의 마지막 이슈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언론개혁,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개혁의 방향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냐, 그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냐, 네. 또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운용까지도 중립적으로 될 것이냐. 저희는 그동안에 그 보아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언론개혁 쉽게 얘기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 뭐 몰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궁극적인 목적이? 전 뭐 그런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그건 좀 별개의 얘기를 할지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저런 여러 가지 특유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찬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 운용이 제대로 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막 그 몰아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이 더군다나 그 야당 의견은 거의 듣지도 않고 지금 그 일방통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은 이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이제 많이 다르게 이제 정권을 쥐고 있는 정당이 언론 장악을 하지 못하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게 그게 민주당 목적이다. 설명인데 네. 과거에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그 과거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성 의원님은 어떤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어도 이른바 언론 개혁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잘 합의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하지 마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안을 가지고 좀 타협하고 조정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국민의힘도 그냥 너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이거 언론 개혁 이렇게 하면은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들이 이사들을 추천해서 공영방송을 다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법안 내용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다른 대안을 내서 좀 조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론에만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나라마다 이 사법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면 사실은 일반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거액을 물려서 그 기업체 자체가 망하게 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재 사법체계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할 것이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뭐 이렇게 좀 혼내주는 차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여야가 이제 공수가 바뀔 때마다 또 입장이 바뀌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야당하고 잘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아까 이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 언론 개혁에 대한 안을 그 국민의힘이 특별히 어떤 대안을 갖고
아니 이제 임하는 그런 협의를 자세는 하자고 아니고. 하면 대안을 내놓겠죠. 네. 근데 지금 뭐 협의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당내 특위입니다 이게. 예. 만약에 진짜 필요하면 국회 내에서 특위 만들어서 협의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뭐 국민 임명식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들 개혁신당하고 뭐 이런 데는 다 불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 줄 논평은 국민 아닌 우리들 잔치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저는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제1과제로 개헌을 얘기한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정치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야 지도부에 좀 이렇게 강성 지도부가 한쪽은 이미 들어섰고 다른 한쪽도 이제 강성 지도부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기국회에서 뭐 법안 처리를 포함해서 또 뭐 개헌특위 이런 거 구성은 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실질적인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개헌을 어떻게든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체가 이제 정치가 다시 좀 복원이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개헌으로 정치 복원해야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